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죠. 예를 들어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인웨드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요. 이름은 최희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1년간 우리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인 민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은 민법인데 아시는 것처럼 1차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걸 간단히 보면 그 민법은 총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독일 민법을 개수해서 5가지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 개략적으로 어떤 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의 출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몇 문항씩 출제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총칙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 이론을 다루는 것을 민법의 총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수학을 보면 ax 더하기 bx는 y다.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x가 앞으로 빠지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x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총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공통적인 이론을 다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다뤄요. 포괄적인 걸 다루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총칙이 좀 손에 확 잡히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민법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시는데 이 물권법과 채권법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법이라고 불러요. 재산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는데요. 물권과 채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 재산이라는 것은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냐면 바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배하고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채권이라는 건 요 채자가 요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 채자 여기 들어가죠. 그럼 채권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돈을 빌려줬다. 그럼 우린 보통 사회에서 돈 빌려줬다라고 하면 뭐가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채권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어요. 그럼 이 채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채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권이라는 건 어떠냐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물권.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요 물건에 대해서 지배하는 권리. 요게 바로 이제 소유권, 즉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 이게 이제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채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무자,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채권은 소위 상대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권이 있다,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런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권은 절대적인 거고요. 채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물권과 채권이 경합한다, 충돌하게 되면 누가 우선할 거냐? 누가 우선하겠습니까? 물권하고 채권이 있다면 당연히 절대성을 갖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돼요.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친족법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 이혼, 입양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이 개시되죠.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도록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률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근데 이 친족상속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건 민법 총칙하고요,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이렇게 들어가고, 채권법도 전범위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 채권법 중에서 채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채권 총론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채권 강론이 시험 범위가 돼요. 그리고 채권법 강론 중에서도 전보는 아니고 계약법이 들어가요. 계약법 총론하고 계약법 강론. 계약법 강론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세 가지 계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은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 세 가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총칙도 전 범위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칙이 범위가 이 정도 된다면 가운데 부분에 가면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나와요. 법률행위. 그럼 앞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한 절반 정도만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권법은 거의 전 범위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담보물권 중에서 뒤에 가면 질권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질권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은 질권을 제외한 전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왜 시험 범위가 아닐까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질자가, 앞에 질자가 우리 보통 인질할 때 이 질자예요. 돈을 빌리고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게 질권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돈이,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술 먹다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예전에 이제 전당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시계나 반지나 이런 거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그걸 처분해서 채권자가 자기 돈 받아가는 거죠. 그게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인도하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질권인데, 근데 질권은 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냐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전부 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질권이라는 것은 보통 뭘 맡겨요? 전당포에 맡기면 시계, 가방 이런 거 맡기잖아요. 전부 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질권은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고, 근데 우리 시험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 또는 뭐 모법이다 이런 말씀, 모법, 어머니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일반법만을 가지고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법들을 제정하게 되는데, 우리 특별법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세 번째는 가등기담보법. 정식 명칭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번째는 집합건물법. 역시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실명법. 역시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개가 특별법인데, 나중에 볼 테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자,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는데 특별법에 주택임대차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일반적인 것을 빌렸을 때는 민법을 적용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뭘 빌렸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는
일반 민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고, 두 번째로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상가 건물을 임대차했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민법이 아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죠. 하나 간략하게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어떤 부동산을 임대차를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임차권이 있고. 근데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자, 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권리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란 얘기예요. 채권. 그리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 물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요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요 임차인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요 임차인은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되냐면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냐면 물권이 우선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것은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임대차에서는 이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반 민법을 다 적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빌린 게 만약에 주택이었어요. 그러면 이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막 나가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든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임차권을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뭘 하면 대항력이 생기느냐. 우리 이제 보통 임대차 같은 거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 임차해서 들어가 살면 목적물을 인도받고 자 주민센터 가서 뭐 하세요? 주민등록을 하죠. 전입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만약에 요 임차인이 12월 1일 날 들어와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는데 소유자가 12월 1일 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임차인은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법에 의해서는 나가야 되지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법이에요. 결국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냐면 특별법, 소위 그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건데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총칙에서 보통 10문제 내외가 나와요.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법에서, 채권법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특별법에 6문제면 일단 법이 5개니까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어디 가서 나올진 잘 모르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관련해서 요게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40문항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은 총칙이 9문제, 물권법이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되죠. 총 40문항이고 그리고 2.5점 문항당 그래서 100점 만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시험범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전 범위가 아니라 여긴 전혀 출제가 안 되는 거고 뺄 거 빼고 나면 한 절반 정도 우리 공부하는 민법의 양은 전체 민법의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절반 정도면 양이 확 줄긴 했는데 그래도 민법의 양이 많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법과 대학에 들어가면 법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각 법마다 이제 정해진 커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헌법은 2학기를 공부합니다. 1년을 공부하고요. 형법도 2학기 이렇게 공부해요. 근데 거의 8학기 내내 공부하는 유일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면 법과 대학에서 공부하면 8학기 4년 내내 공부하는 건데 그중에 시험 범위로 줄이면 절반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 요 정도 양은 2년에 걸쳐서 합니다. 2년.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면서 공부할 건 이걸 얼마에 끝내는 거야? 요거를 2달에 끝낼 거야. 2달에. 1순환 2달. 그러니까 물론 순환을 반복합니다만 2달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겁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걸 지금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수업 내용을 하게 되면 수업 내용의 절반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얘기를 하거나 또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고 그냥 혼자 인강을 보기 때문에 수업 들으면 야, 이거 나만 모르는 건가? 이거 내가 머리가 나빠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2년에 할 걸 2달에 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한 방에 다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힘들어서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복습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복습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책이 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수업을 예를 들어서 50페이지까지 했어요. 50페이지까지. 근데 복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요 50페이지까지 그냥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페이지 갔더니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2페이지 갔더니 모르는 말이 나왔다.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안 했는데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2페이지 가서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성격상 그냥 못 넘어간다고 다시 찾아보고 뭐 인터넷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 막 공부하시다가 알게 되고 3페이지 가면 또 모르는 게 나오죠. 그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면 수업은 50페이지까지 나갔는데 개인적인 복습이 5페이지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진도가 다 끝났을 때 그분의 복습량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수학 공부하게 되면 집합만, 앞에 집합 부분만 시커멓잖아요. 민법을 공부하는데 103조만 시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몰라도요. 체크하고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민법은 특히 그 과목이 굉장히 유기적이어서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민법에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는데 편의상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물권법부터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칙 앞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뒤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모른다고 멈추시면 안 되고 복습을 하실 때는 거침없이 복습하셔야 돼요. 쭉쭉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책을 읽어보면서 복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책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문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오거나 적응이 될 때까지는 그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복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민법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먼저 법률행위 총칙이 나오죠. 1절에 이제 법률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활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생활관계는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활관계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가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 요게 법률관계의 특징이야.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만난 저녁을 사준다고 해서. 근데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거 인간관계일까요? 법률관계일까요? 친구가 밥 사준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고 손해배상 책임 묻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 게 바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법률관계는 예를 들어 제가 토지를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둘의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는 인간관계예요, 법률관계. 그럼 바로 법률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만난 지 첫 시간 만에 막 법률관계는 딱딱하지만 제가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관계는 법률관계예요. 저는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법률관계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당연히 뭐만 공부하겠어요? 법률관계만 공부하게 돼요. 인간관계 같은 건 이제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중간 단계로 뭐 호의관계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거니까 요건 그냥 참고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법률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끝나면 이제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의의라고 해서 1번에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데 법률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여기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런 법률 요건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법률 사실이다라고 부릅니다.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이거는 앞에 법률이란 말만 들어간 거지 일반적인 것과 똑같아요. 일반적인 것도 효과가 생기려면 요건이 갖춰져야죠.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생기는데 그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 법률 사실. 그러니까 보통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이제 법률이란 말이 들어가서 딱딱해서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면 여기에 따라서 맛이 나겠죠. 그게 효과예요. 근데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을 만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 개 이상의 재료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해요. 그럼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김치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재료들이 합쳐져서 음식이 만들어지면 맛이 난다. 근데 어떤 음식은 재료 그 자체가 여러 개의 재료가 아니라 한 개의 재료 그 자체가 바로 곧바로 음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당신 내 건물 1억 원에 안 사실래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런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해요. 약속을 청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을이 들어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아 그럼 제가 살게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의사표시를 승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니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요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우리 집이 비어 있으니까 월세 30만 원 내고 들어와 살까요?
을이 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이겠죠. 또 갑이 내 땅과 당신의 건물을 맞바꿉시다 라고 합의합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교환 계약이죠. 또는 갑이 내 회사에서 월급 얼마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내 밑에서 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용 계약이죠. 그럼 앞의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 청약과 승낙, 요 2가지 법률 사실이 모여서 계약이라는 요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계약이 만들어지면 이제 효과가 생기겠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이런 게 바로 법률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 법률행위의 정의를 내려보면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그럼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일까요? 요건일까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써있잖아요. 법률 요건.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 그러니까 요 계약이라는 게 법률행위니까 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법률 행위를 했다면 효과가 발생되겠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갖춰졌으면 효과가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원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게 바로 법률 행위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법률 효과가 생겨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법률 행위, 원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으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 봤냐면 상속 얘기했죠.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근데 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상속받을 사람이 원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를 해서 개시되는 게 아니라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도록 어디에 되어 있다고? 법률의 규정. 그래서 효과가 발생되는 건 자기가 원해서 발생하는 경우와 또는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건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들을 많이 볼 텐데 그 발생 원인은 바로 뭐라고요? 의사표시다.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라고도 하냐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건 이 민법의 지도 원리인데 개인들, 사사로울 사자죠. 사인들끼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법률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일반 용어로 잘 안 쓰잖아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좀 이따 법률 행위 종류를 보겠지만 개념이 확 오지 않으면 그냥 법률 행위는 계약과 유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야, 너 어디가? 이러면 나 오늘 계약할 게 있어서 라는 말은 써도 너 어디가? 이러면 나 법률행위 하러 가.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소함 때문에 민법의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용어만 좀 익숙해지시면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이런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만들었냐면 이건 독일 법학의 산물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집에 할아버지 계시고요. 할머니 계시고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 일기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삼촌과 여행을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쩌고 이거 일일이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쉽게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가족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 사과, 배, 감, 귤, 포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과일이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만 해도 15가지 계약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단독행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의사표시. 그렇다면 법률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잘못돼서 무효이다. 자,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는 당연히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고장나면 결국 뭐가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핵심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기면 이 흠결은 곧바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가 의사표시라고 해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이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죠. 얘는 필수 요소인 것이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이퀄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혼인, 결혼 있잖아요. 혼인은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혼인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막 법이 정해가지고 강제로 한 거예요? 원해서 한 거예요? 당연히 원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할 때는 좋다고들 하잖아요. 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신분 계약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저랑 결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회에서는 청혼이라고 하잖아요. 청혼. 그 청혼이라는 게 바로 혼인의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을도 아 좋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승낙을 해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합쳐졌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진 않죠. 보통 뭘 해야 돼요? 혼인 신고가 필요하죠. 그럼 혼인이라는 이 법률행위, 신분계약은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 개념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신경 써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기초개념인데 교재를 한번 보시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1번에 사적 자치에 실현한 수단이 있고요.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인데 괄호 1번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사실이 요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추상적이어서 일상용어로 쓰는 게 아니지만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 요건을 바로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법률행위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